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키 읽어주는 남자 위스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8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7번째 행복에 대해서 위키를 한번 읽어보면서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 단어가 최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검색이 되고 알려진 그런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르죠. 아마 심리학 분야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대중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단어는 아닌데요. 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볼까요? 자, 가스라이팅, 가스등 효과라고도 하죠.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언행을 말한다. 글씨를 좀 더 키워볼게요. 아이고, 너무 키웠네. 예.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언행을 말합니다. 주로 죄송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간섭, 상황적 연출과 조작, 귀인 오류는 뭔지 모르겠네요. 심리학 용어로서 특정 행동,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다는 뜻이다. 귀인 오류의 예시를 보면 되겠네요. 평소 학업을 열심히 했으나 시험 당일 배가 아파서 시험을 망친 사람에게 그러길래 평소에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 다음에 우연히 찍어서 마친 문제를 보고 이건 내 실력과 감이 탁월한 게 틀림없어. 귀인 행동이 이기적으로 변하면 잘못된 내 덕분 안 되면 남의 탓으로 귀결된다. 요것이 귀인 오류군요. 잘 되면 내 덕분 안 되면 남의 탓. 이게 귀인 오류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우리. 그래서 나와 타인의 상황적 대소로 인한 이중잣대를 쓰는 것들, 그렇죠? 자, 다시 가스라이팅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에 대한 간섭, 상황적 연출과 조작, 귀인 오류 등의 행위를 벌여서 피행위자가 행위자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든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 자기 의심이 커지거나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정신적인 조종을 당하므로 정신적 학대로 보기도 한다. 물론 일반적인 표현으로서의 학대를 가리키는 것이지 법적으로 학대죄가 성립하는 학대로 보진 않는다. 법률상에서는 이것이 수반되어 폭행, 상해 등이 인정되는 즉 결과적 부분에 집중하지 이를 원인으로 본 판례는 전무하다라는 거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큰 차이는 없죠. 201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이다. 보통 심리학 용어로, 역시 심리학 용어였군요. 심리학 용어로 많이들 아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학문의 영역에 도달했다거나 명확히 정의가 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자, 중요한 말이죠. 이게 지금 미투 운동이 몇 년 전에 아주 우리나라를 휩쓸었었죠.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법적 승소가 불가능한 실패한 연애나 인간관계의 상대자를 가해자로 프레이밍하기 위해,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거죠. 상대자를 가해자로 프레이밍하기 위해
트위터에 페미니스트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있다. 자, 좀 예민한 단어가 나왔죠.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무위키라는 주로 이제 위키백과보다는 나무위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 자체의 성격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7회 정도 하면서도 이것이 뭐 어떤 특정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 워딩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페미니스트들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라 하면 일단 선입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법적 승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연애나 인간관계의 상대자를 가해자로 프레이밍 씌우기 위해서 트위터의 페미니스트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이들이 사용했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는 학문적 권위가 없는 단어임에도 언뜻 심리학의 권위를 두르고 학문적 권위가 있는 단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스라이팅 하면 아까 심리학의 용어로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학문적 개념이 확립된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자, 이게 뭐 여기 뭐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가스라이팅은 저도 이제 이 개념을 알게 된 지가 불과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마 1, 2년도 안 됐고 1년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가스라이팅이 뭔지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예. 제 실생활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TV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 편이 아닙니다. 뭐 TV에 그런 게 얼마나 이렇게 개념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 개념을 보고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섬뜩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도 이 가스라이팅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 현상으로 많이 발현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봅시다. 상대방의 자주성을 무너뜨리는 언행. 어떻게? 교묘히. 말과 행동이라는 얘기죠. 간섭을 통해서 또 상황적 연출과 조작까지 한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하나요? 상황적 연출과 조작을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정말 현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귀인 오류, 뭐뭐 좀 잘하지 그랬어, 아니면 이건 다 내 덕분이야, 이런 이중잣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피행위자가 행위자 자신에게, 그러니까 간섭과 연출과 조작과 귀인 오류를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자주성을 무너뜨리는 언행이라는 거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하락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신적인 조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정신적인 조종이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예. 이것을 당하는 정신적 학대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권위적인 곳, 내지는 꼭 권위적이지 않더라도
상하관계가 있는 것 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래는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1938년 연극의 가스라이트,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이 밑에 이제 이렇게 유래가 나와 있겠지만 참 그래요. 되게 상징적인 건데 간단히 요약하면 잭이라는 남성이 자기 아내 벨라를 억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아마 남성 우위의 그런 사회가 아마 특히 뭐 서양도 동서양 할 거 없이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성이 자기 아내 벨라를 억압하는 이야기이다. 잭은 보석을 훔치기 위해 윗집의 부인을 살해한다.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가스등을 켜야 했는데 가스등은 쓰는 동안 가스를 나눠 쓰던 다른 집의 불이 어두워져서 들킬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잭은 집안의 물건을 숨기고 부인인 벨라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몰아가며 타박한다. 잭이 위층에서 불을 켜고 물건을 뒤질 때마다 벨라는 아래층은 불이 어두워지고 뒤적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럴 때마다 잭은 그것도 벨라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몰아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층에서 물건을 뒤지고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래층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내인 벨라가 그렇게 왜 어두워지지? 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라고 말을 하면 무슨 그런 소리가 난다고 그래? 네가 잘못 들었겠지. 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몰아간다. 요게 이제 가스라이팅인 거죠. 여기에서 유래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벨라도 결국 이게 지속되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틀렸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무기력과 공허에 빠지게 되어서 남편 잭만을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인 브라이언의 등장으로 결국 잭의 범죄가 발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라고 하죠. 연극이죠. 네, 영화가 아니고. 네, 이처럼 진실은 팩트는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가스등이 어두워진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자꾸 이제 아내에게 그렇지 않다. 네가 예민한 거다. 당신이 예민한 거다. 아내는 가스등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아내를 몰아가는, 거기서 이제 유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내는 자기 자신에게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처럼 자신감 하락과 결국 남편에게 의존하는 정신적 조종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잭이 벨라를 심리적으로 몰아가고 이에 벨라가 수긍하는 형태를 심리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가스라이팅이다 라는 거죠. 네, 아마 이런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굳이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저는 보입니다. 자, 가스라이팅의 세네 단계. 1. 관계 형성. 가스라이팅을 구사하는 자들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친구나 선후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스라이팅은 흔하다. 대표적으로 가족까지도 교사, 직장 상사, 애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가해자는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타인의 경계심을 풀어서 그들을 조정하기도 하고, 동정심으로 경계를 풀어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간혹 동정심 단계는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조종이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죠.
간혹 아래 단계까지 가지 않고 이 단계만을 되풀이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주로 온순한 성격으로 처음부터 가해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거나 아래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미 무기력이 학습된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온순한 성격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회생활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갈등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던가 싸움을 싫어하는 것, 또 굳이 성격으로 말하자면 좀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 또 내성적인 성격, 뭐 그런 분들이 이 온순한 성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상사와의 관계, 또 애인, 남자고 여자고 애인 간의 관계, 그리고 선생과 학생 간의 관계, 뭐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온순한 성격은 이 가스라이팅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관계 형성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기억의 왜곡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상기시켜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판단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인데, 특히 사소한 실수, 기억에 대한 것을 침소봉대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확고히 해서 피해자의 기억을 의심시킨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기억을 왜곡시켜서 얻고자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데 에너지를 쓰나 라고 하지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인 것 같고요. 또는 최근에 좀 더 변형돼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이 기억의 왜곡. 단순한 대화에서 A라는 사람이 어떤 뭔가를 말을 했는데, 이제 B라는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의 말에서 실제 A라는 사람이 한 말이 틀리고 맞고는 관계없이 뭔가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A라는 사람에게 너 이거 틀렸어 라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그 B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B라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내지는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저도 많이 이제 겪어봤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때 많이 일어나냐면 특정 이제 사회 집단이나 조직이나 뭐 사회 초년생들일 수도 있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주 좀 어떤 안 좋은 현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니마이징. 2단계까지 오면 피해자는 강한 반발을 하죠. 그러나 이미 3단계까지 오게 된 피해자는 주변인들로부터 비논리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 3단계 미니마이징,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항상 틀린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 2단계까지는 누구나 어느 정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3단계까지 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에서 보면은 비논리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들로 저 사람 틀린 말만 하네? 저 사람 그게 틀렸잖아. 또 저래. 이런 식의 인식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몸담던 조직이나 집단이나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니지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의 이제 탓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 조리돌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온순한 사람, 온순한 성격으로는 사실상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나라이라는 나라에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비추어지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온순한 성격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이 어떠냐는 거죠. 호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온순한 성격의 호구, 우리가 이제 호구라고도 하죠. 호구잡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 가스라이팅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알고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가스라이팅이 뭔지 모르면서도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단계 무시네요. 이 시점에서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별거 아닌 일로도 예민하거나 유난을 떠는 특이한 별종 취급을 한다. 그럼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하는 일이 가장 이제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반대로 부하 직원들이 연합을 해서 직장 상사를 엿먹이려고 하기도 하겠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애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해자는 이러면서도 자기가 행한 폭력은 전혀 따지지 않는데 간혹 피해자에게 지적을 들어도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느냐, 너는 완전 멀쩡한 사람인 줄 아느냐 하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야,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냐? 너 뭐 그렇게 예민해? 그쵸. 요런 말을 누군가 이제 주위에서 한다면 그 사람은 100%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뭔가 상대방이 뭐 반발을 하거나 뭐 그러면 그래 뭐 내가 뭐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한 말이 너에게 화를 내게 했니?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미안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거기에 반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상 반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나 뭐 너는 뭐 운전한 줄 알아? 라는 식으로 이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것이 사회생활을 내지는 직장생활을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피해자의 기억, 판단력, 감정까지도 어떻게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이 단계가 오게 될 경우 피해자의 감정은 물론 더 나아가 재산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직장 동료의 경우였는데요. 물론 이제 저보다 후임이었죠. 근데 그 후임이 휴가를 갔던 적이 있어요. 뭐 휴가는 당연히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후임이 이제 휴가를 갔는지는 당연히 알았는데 이제 뭐 요즘에는 서로에 대한 사생활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왔는지는 몰랐죠. 당연히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 혹시 뭐 휴가 잘 갔다 왔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다가 어디 갔다 왔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저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 이런 것도 이제 가스라이팅의 이제 무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 사람은 저를 무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뭐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그 예에서 제 후임 직원은 이제 저랑 좀 뭐랄까 조직 생활에서 직제 연차 짬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아래 후임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어떻게 뭐 엿을 먹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모르죠. 어쨌든 기억을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고요. 그다음에 재산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인 사이에서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억이고, 판단력과 감정도 의심하게 만드는, 감정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거는 아까 그런 거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좀 아까. 그렇죠.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느냐, 이런 게 이제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이런 무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분명히 화를 낼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리고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일부 지능형 꼰대나 정치질을 시도하는 사람의 경우 처음부터 3번에서 시작해서 미니마이징, 그렇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3번에서 시작해서 2번, 4번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2번은 기억의 왜곡, 그 다음에 4번 무시. 물론 대놓고 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기도 쉽다. 그렇죠. 고난도의 어떤 심리적 기술이 아니에요. 딱 티가 나기 때문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아보고 손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지능형 꼰대, 뭐 정치질을 시도하는 사람, 이렇게 안 좋은 뉘앙스의 단어로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치질이라는 것은 우리 뭐 무슨 정당에 소속돼 가지고 국가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정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집단에서나 또는 어떤 조직에서나 정치는 존재합니다. 정치, 사내 정치, 학교 내의 정치,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 집단 내에서의 에너지 내지는 권력에 편승하는 쪽에 있기 위해서 정치질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능형 꼰대라는 단어는 저는 별로 좀 이렇게 친숙하지도 않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꼰대라는 단어 자체에 좀 뭐랄까 선입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이미지인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그냥 꼰대가 아니라 지능형 꼰대라는 거죠. 자, 지능형 꼰대, 정치질을 시도하는 사람, 공통점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어떤 의도냐? 자기 자신을 위한 의도인 동시에 타인에게 타인에 반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중심적인 그런 의도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게 왜 죄가 되느냐, 왜 나쁜 일이냐? 자기 중심적인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요. 죄가 된다거나 금기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죠. 다만 그것을 타인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쪽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집단이나 가스라이팅은 존재하고요. 중요한 게 뭐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물론 대놓고 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기 어떻다 쉽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손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차차 얘기를 나눠볼게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멀리 하는 것을 떠나서 대응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멀리 할 수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친구나 같은 과, 같은 반,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손절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응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외에 그 사람이 사이비 종교 전도사이거나 주변에서 인기와 평판이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자, 사이비 종교 전도사. 자, 전도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앞에는 종교라는 말이 나왔고 그 앞에는 사이비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이비 종교라고 인정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이비 종교 전도사라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 전도사인지 그냥 전도사인지 알 길이 없어요. 또 주변에서 어떤 사람 인기와 평판이 좋은 사람이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인기와 평판이 좋은 사람, 연예인인가요? 예, 우리는 연예인의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자, 인기와 평판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수에 의해서 인기와 평판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이 다수는 절대 다수가 아니라 상대 다수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근데 그 치우친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겉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쪽은 소수가 옹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뭐죠?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인기와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성인 군자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타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인기와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말씀드린 그런 성인 군자처럼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은 보통 인기와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 군자처럼 내지는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남을 위해서 내지는 뛰어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의 아니 한 10명의 조직 50명 정도의 구성원이 있는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이제 인기와 평판이 좋은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론몰이에 능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위를 이용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돈이 매우 많다거나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이면 7, 8 이상은 어떻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주의를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항상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주위 사람들을 회유, 선동 혹은 섭외해서 상황을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당신이 접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영화 같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자의 경우 뭘 제대로 알아보고 대응하기도 난감하죠. 그쵸?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빠져나가려다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쉽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처음부터 주위 사람들을 회유, 선동, 섭외해서 상황을 설계해 놓는다면 빠져나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그 장기 매매를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임창정 배우가, 가수 겸 배우가 이제 출연했던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서도 보면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애를 가진 여성의 남편이 모든 상황을 설계해 놓고서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을 설계해 놓고서 이렇게 장기 매매라는 범죄를 저지른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주변에서 인기와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의 전도사 내지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좋은 곳으로 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설계해 놓는다면 여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면 대응하기도 힘들고 빠져나갈 구멍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밖에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빠져나가려다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쉬운 것이 빈번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게 영화 같습니까? 이 실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가요? 저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한 지가 그래도 한 20년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 된 것 같고, 그 직장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네, 대학 시절도 보냈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나름대로 해보면서 고찰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을 건데요. 대학교 때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즐거웠거든요. 캠퍼스의 낭만도 있었고,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코로나라든가 어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덜하지만 기본적인 클래식은 비슷할 거예요. 저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중후반의 학번인데 어느 정도 뭐랄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마시고 뭐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놀러다 가기도,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순수했던 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저는 그 학업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뭐 많은 어떤 그 친구 관계에 대한 에너지를 투자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주로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공부만 했었던 거고,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보면 또 순수했어요. 그 나름대로. 그다음에 재미있었고 마음껏 뛰어놀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서 학업적으로 많이 치우치긴 했지만 어쨌든 뭐가 다르냐 하면, 대학교 때까지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 직장생활로 가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새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정글 같은, 내가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인간관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성격의 문제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뭐가 문제지? 내가 뭔가 사회생활하는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나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죠. 다양한 노력도 했었죠. 술자리도 많이 가져보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고, 다양한 경험도 공유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찌됐거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누군가는 꼭대기에 있을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라든가 권력 같은 게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왔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러한 개념을 알았더라면 조금 덜 피곤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흔히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는 않거든요. 참 근데 좀 슬픈 일이죠,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최근에는 아마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내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을 거예요. 아직 뭐 콘텐츠 자체가 거의 없지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인데요. 참 이 사회생활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극복법이 있겠죠. 자, 뭘까요? 자존감 키우기, 타인의 말을 맹신하지 않음, 가해자의 전략을 파악하고 조력자를 찾을 것,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회피할 것,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결단을 내렸으면 용기 있게 대처, 다른 의견들 들어보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보면, 자연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의 인입이 있지 않은 이상은 무질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사람은 편한 것을 추구하고요, 타성에 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자기 발전을 한다거나 그런 쪽보다는 그냥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가스라이팅 속에서, 그 매트릭스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들고, 그러면서도 그 사회생활이 힘들고 학교생활이 힘들고, 그러면서도 그 굴레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자존감 키우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가스라이팅으로 통제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싫어합니다. 왜요? 순응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파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무작정 순응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밑에서 똘마니 역할을 하는 인간들은 이런 사람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 밑에 이제 계장이나 아니면 팀장이나 실무자 이런 애들이 이제 똘마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똘마니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조직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뭐 똘마니라는 표현을 써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조직 200명 정도 되는 조직의 조직 담당자를 했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20여 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 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상대방을 대합니다. 그렇죠. 내가 좀 더 아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다 우월한 사람이고 지능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규모 이제 인사 발령이 있어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직원들끼리 회의를 한답시고 이제 그 정점에 있는 이제 그 꼰대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좀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직원 회의 한답시고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제일 싫은 거 있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 그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그래도 처음 이렇게 보는 얼굴이니까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직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대리라도 내가 이곳에서 이제 대리라는 직급을 예를 든 거예요. 같은 대리라도 내가 이곳에서 그래도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그 남자 직원이 그 이제 대리라는 그런 직책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조직에 오래 있었죠. 있었던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니까 내 말을 좀 따라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 회의에는 이제 그렇게 말한 그 남자 직원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걔는 이제 자기 직급에 자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얘기겠지만, 내가 여기 쉽게 말해서 제일 오래 있었다, 이 대리 중에서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따라주고 내 말대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으로 좀 웃었던 생각이 좀 나네요. 뭐냐 하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상대방을 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애초부터 본인에 대한 믿음이 굳고 단단하다면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수법이 파고들 틈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상대방을 대하는데, 애초부터 본인에 대한 믿음이 굳고 단단하다면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수법이 파고들 틈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지난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지 않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싸다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사회생활은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도 아니고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나의 친구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본인뿐인 것입니다.
그쵸?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 분별력 자체를 거세시키려고 한다. 정신적 좀비로 만드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분별력,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 분별력 자체를 어떻게 거세시키려고 한다. 좀 극단적인 용어죠. 그러므로 이런 심리적 공격과 통제에도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이 어떻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스라이팅에 당해요. 또 하나, 타인의 말을 맹신하지 않음. 자, 다시 여기에서 좀 짚어보고 갈게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국 타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별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소신이 없다면, 나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초기에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잘나도 이미 이 직장에는 나같이 잘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이 직장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이 사회생활에서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그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일단 직장이라면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능력. 직장 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량, 그것을 키워야 되고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일에 대한 마스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신도 필요하고요. 그런 겁니다. 보통 뭐 사람에 대해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새로운 조직, 새로운 업무, 새로운 집단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제 경험상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빠르면 일주일 정도도 되고요. 근데 완전 사회 초년생이다. 그렇다면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약삭발은 나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극복 방법 두 번째, 타인의 말을 맹신하지 않음. 이게 뭐냐면요, 일단 읽어볼게요. 사람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말은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약간의 과장이나 거짓 혹은 편향된 경험 등이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나무위키라는 이 사이트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하면서 저의 주장을, 저의 의견을 섞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완벽이냐 아니냐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겠죠. 결국 자기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뿐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는 말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는 말. 특히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떻게든 자기 의도나 신념을 따라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심사숙고할 여지 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정신적인 강제이죠. 답정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맹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설명을 들었을 때 이렇게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그래 진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가스라이팅에 쉽게 당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맹신을. 이게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게 사회생활에서
누군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수긍하면서 좀 접고 들어가면서 융화가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응할 수는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상황을 식별하는 그런 필터링에 대한 퀄리티가 매우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일단 맹신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무턱대고 신뢰하기보다는 항상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고 믿을 만큼만 믿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턱대고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신뢰를 주는 언행을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고, 근거가 불명확한 말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살면 사는 게 좀 재미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대해야 되느냐? 그냥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아도 되지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호구로 여긴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오히려 디스토피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룰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타인의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특히 내면적으로 맹신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겉으로도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가해자의 전략을 파악하고 조력자를 찾을 것. 자,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이것은 이제 그 직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여기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무언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자, 가해자라는 말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우리 삶에 가해자가 있습니까? 끔찍하죠? 자, 봅시다. 인간의 뇌는 환경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주변을 환기시키고 자신을 도와줄 제3의 조력자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가해자가 하는 행동이 우연이 아닌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뭔가 자기가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다, 내지는 그 비슷한 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객관화시켜서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 자체가 그런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있을 정도면은 이것은 이미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조력자를 찾으십시오. 조력자. 그리고 주변을 환기시켜야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공간적 그리고 심리적 다양한 개념의 주변을 이렇게 한번, 창문을 한번 여는 걸 환기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개념입니다. 리프레시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3의 조력자를 찾으라. 이 제3의 조력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 집단 내에서 조력자를 찾을 수도 있고요, 집단 외에서 조력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 중요하지만 결국 생존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제가 우리나라밖에 안 살아봐서 그래요. 사실 이 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세뇌를 당해서 살아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학교를 떠나서 대학을 떠나서 사회, 직장 또는 사업이나 뭔가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돼. 누구는 남들은 어떻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끊임없는 세뇌를 교육과 학습과 경험과 언론과 인터넷과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세뇌를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할 것도 없이 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동적인 사고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건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3의 조력자가 반드시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 제3의 조력자는 말씀드렸듯이 그 집단 내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집단 외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꼭 어떤 사람이라는 인격체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신이라든가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좀 난해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합니다. 왜? 일단 쪽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하다면 어쨌든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많아요. 사실 좀 알아야 되고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회피할 것. 완전히 아예 물리적으로 자리를 피하는 말이지, 그래 알았어 하고 좋게 넘기는 건 상황을 악화시키기 딱 좋다. 그냥 생각해 볼게, 고려해 볼게 정도의 표현으로 어물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 너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려해 볼게,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어물쩍 넘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혹여나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요구를 긍정하는 듯한 태도로 좋게 무마하려고 했다간 나중에 가서 그때 알겠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더한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상대방은 이제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무엇 좀 해줘.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하지 뭐. 이렇게 긍정하는 듯한 태도로 좋게 무마하려고 했다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싸움을 싫어하고 분쟁을 싫어하고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렸다거나 또 그런 성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용히 사는 거를 좋아하는, 그냥 쉽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가해자의 요구를 긍정하는 듯한 태도로 좋게 무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허례허식 의미 없는 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언행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호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때 알겠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더한 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직에서 또 사회에서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하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다들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장이라는 사람이 또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윗선에서 다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라는 것을, 직원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회의가 아니라 이거 내가 국장인데 과장하고 국장인 나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다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야 돼.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듣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뭔가 그것에 그 회의 결과가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제 토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만약에 안 하면 그냥 그 이해관계에서 마이너스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거기에 동의한 거가 되기 때문에 알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많이 써먹고 만연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식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그 회의석상에서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박을 하고 싶다. 근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가장 베스트는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뭐 여지를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인간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해자의 잘못을 완전히 증명하는 것보단 본인이 그 상황에서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요것은 이제 앞에 거랑은 약간 다른 맥락인데요. 앞에서는 일단 약간 여지를 남겨두는 게 필요한 경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건데요. 누군가 상대방에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 이거 틀렸어 라고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회피 기작을 발동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말려들고 가스라이팅의 늪에 빠질 것이다. 역으로 끈질기게 가해자와 가해자의 상황 조성을 회피할 경우 가해자가 치는 함정에 걸려들 가능성이 더 내려가게 된다. 그렇죠. 가해자라고 해도 대부분 그 상대방보다 그 정신적인 질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초능력을 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말과 행동, 상황 조성 정도인데 그것을 아예 그냥 회피 내지는 마주칠 일이 없으면 가해자가 치는 함정에 걸려들 가능성은 내려가게 되죠. 단, 이 방법은 얼굴을 자주 맞대고 생활해야 하는 관계 내의 사람들에겐 적용시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피하는 게 무조건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얼굴을 자주 맞대고 생활해야 하는 관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조직 내 위계 서열이 피해자보다도 높을 경우, 직장 상사와의 관계죠. 이런 경우에는 상황 회피 자체가 힘들어지죠. 물론 다 방법은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꼰대 선임, 상관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임이든 후임이든 직장 동료든 과거에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 선임과 후임 관계에서 이제 갑을 관계로 인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게 많았는데 요새는 역으로 또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무조건적인 회피 기작을 아예 그냥 왜냐면 컨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업무적으로만 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 이외에 비업무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거죠. 근데 여기 선을 긋는 것도 너무 티나게 그으면 안 돼요. 다 스킬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회피를 하되 회피의 기작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회피의 스킬이 좀 더 필요하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극복하는데 논리적인 사고가 빠질 수는 없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빡친다고 빡친다고 열받는다고 감정에 휩쓸려서 싸대기를 날린다던가 멱살을 잡는다던가 하면 돌이킬 수 없죠. 자, 너무 피해 의식에 젖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대의 말이 수상하다 싶으면 본인의 판단력으로 논리적 판단을 해서 대처하는 것만큼 좋은 대처는 없다. 자, 뭐라고요? 본인의 판단력. 어차피 본인의 판단력의 범위 내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란 얘기예요. 상대의 말이 수상하다 싶으면 남들의 말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력으로 논리적 판단을 해서 대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과 의견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 논리적이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성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면 어느 순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설령 상대방이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처하는 자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감성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판단해서 대처를 하면 자충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결단을 내렸으면 용기 있게 대처한다. 상대는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을 하나하나 옥죄어 오는데 자신은 그저 분위기 잘 보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봐야 그 구멍이 메워지면 상대의 노예가 되는 것. 겁먹지 말고 아니다 싶은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같이 기르도록 하자.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사회생활 못합니다. 물론 위 항목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최고고요. 단지 모든 가스라이팅이 피할 수 있는 상황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맹점이다. 이럴 경우엔 결단을 하고 거부의 뜻을 밝히며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인간관계를 끊겠다고 해도 기꺼이 끊어버리는 용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사람 관계가 사람 사이 관계 맺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평판이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친구가 되고자 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왜 만난 거예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한 행위의 결과물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회사 사람들하고 사귈 거예요? 아니잖아요. 친구, 우정 이런 걸 만들 겁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성에 근거해서 맺게 된 인연이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안 볼 사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니면, 이 직장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볼 일은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운해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진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자주 일어나면 그것은 나에게도 뭔가 삶의 방식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맘대로만 해서도 안 되겠죠. 그 중간에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중용,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하던 중용.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되먹지 않은 인간관계에 연연하다가 파멸로 치달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저랑 코드가 맞는,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동의할 만한 문구가 많이 있네요. 되먹지 않은 인간관계에 연연하다가 파멸로 치달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경우도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인간관계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기에만 연연. 뭐 줄 잘 서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지는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지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거에 연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선 돌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소한 거절이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끊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뭡니까? 당사자를 오히려 깔보고 가볍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너 그거 안 들어줘? 그거 저 안 들어주실 거예요? 에이, 당신 손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애초에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당신 손절, 인간관계를 끊겠다 운운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상대방을 알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으면 용기 있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뭐가 안 된다? 호구제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아니면 스마일맨, 아니면 착한 어린이, 뭐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기.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제3자들의 의견, 양측 모두의 의견과 다른 내용의 제3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것은 결국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저도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한 번 있어요. 결국 그러한 상황은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3자들이 오히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도 기존의 의견을 주장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떻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엔 스톡홀름 증후군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범죄자가 이제 인질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인질들이 범죄자를 추종하는 뭐 그런 증후군이죠. 요것은 일단 좀 차이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사례를 좀 볼게요. 뭘 하든 통제가 필요한 집단에서는, 뭘 하든 통제가 필요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집단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통제가 필요한 집단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이나 집단은 통제가 필요한 집단으로 간주가, 의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뭘 하든 통제가 필요한 집단에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와 반항을 꺾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조직 관리자의 중간 관리자 내지는 상위 관리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지 그 기법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렇게 명문화되지는 않았을 거지만요. 뭘 하든 통제가 필요한 집단에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와 반항을 꺾는 일이 많다. 그렇기에 굳이 꼽자면 가스라이팅에 자주 희생되는 부류에는 배우자, 자식, 학생, 군인이 많다.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에게 주로 당한다. 왕따죠. 참, 이 왕따 문제가 학교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좀 과하게 말하자면 그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고발을 포기하는 것 역시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학급 내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키면서 끝없이 쪼아대서 피해자의 자존감, 자신감, 자기 확신을 떨고 누가 봐도 못난 놈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죠. 상당히 슬픈 일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그것도 중요한 이 학창시절에 이렇게 된다는 것. 여기에는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학창시절을 당하면 겪게 되면요, 이런 분들은 당장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육 제도에 대해서 좀 정신적으로 갇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와중에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득보다 실이 많다면 그런 학교는 당장 그만둬야죠. 그렇다고 뭐 해외로 갈 수도 없는, 가기에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전학 가는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사실 이 학교라는 제도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니는 동안은 이제 학교에 철저한 그 관념에 세뇌를 당하면서 열심히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가장 중요한 그 10대의 인생의 황금기,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교육 환경은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가 그 이후에 그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안 좋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겪고 있다, 근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면요, 당장 학교를 그만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는 황금기예요. 황금기고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고요. 적절하고 적절한 타이밍과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런 것은 고사하고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으로부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면 당장 그만둬야죠. 그리고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학업이야 언제든 다시 자기가 원하면 학업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궈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제 대학교 학과를 재수해서 들어온 후배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 하버드와 MIT에서 아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처럼 학업이라는 것은 꼭 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교집합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죠.
필요하면 검정고시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꼭 그것이 아니면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 라는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이라면 당장 그만둬야죠. 그게 맞겠죠. 그 이외에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조력자가 있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요. 자, 어쨌든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잘해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더 위험한데요. 위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가해자가 분명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들이 봤을 때 피해자에게 잘해주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죠. 특히 여성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 접근했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방식이 나타나서 더욱 알아채기 어렵다. 한마디로 다 널 위해 충고하는 거야 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저는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뭐랄까, 제가 과거에 이제 겪어본 그 직장에서 이제 여성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직원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문란한 직원이에요. 결혼을 했지만 뭐랄까, 그 결혼 상대방이 이제 좀 조직폭력 이쪽으로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술집 유흥가 이쪽에서 이제 좀 어떻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맨날 그 남편에게 좀 맞아서 이빨도 부러지고 눈도 멍들고 이제 그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약자를 만들어지는 상황 이후에 그 약자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자기가 조종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여성에게 이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성에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사람이 좀 문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람이 이제 한 30대 정도 되는 여성인데 자신의 어떤 여성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육체적 관계를 통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간접적으로라도 그게 좀 역겨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세력화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봤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남성을 대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남성을 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 그런 것을 이제 코스프레 하면서 역시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방법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군대에선 선임들에게 후임들이 자주 당한다. 사실 군대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군대가 나온 인간관계 챕터였나요? 거기에서 이제 군대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왈가왈부하는 게 이제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급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가스라이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패스하고요. 교수 학생, 교사 학생 사이에 있을 수도 있죠. 교수와 학생 사이에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학원 생활을 할 때 보면 이 교수와 그 조교와의 관계는 또 교수와 이 학생과의 관계는 진짜 가불관계도 그런 가불관계가 없어요. 완전 노비예요, 노비. 이 조교나 학생은. 왜냐하면 이 교수가 이 학생에게 뭔가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긍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해준다면 그 조교나 그 교수 밑에서 있는 대학원생들은 앞날이 그냥 차단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군대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 학생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다. 주로 교사가 학생에게 시전하는 편인데, 그렇죠. 학생이 교사에게 아직까지 가스라이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학생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동시에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경우도 많다. 무서운 말 나왔죠? 편. 예. 참 어떻게 사람이 각자 개인이 자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의 편이 된다는 거죠. 사회가 이렇다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다른 학생들을 자기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동시에 가스라이팅, 그런 교사가 있다면 때려 죽여야죠. 예. 그런 교사가 있다면 이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한 학생을 다른 학생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면서까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영어 컴플렉스를 가지고 한국 캐나다 혼혈 여학생을 왕따를 주도한 막장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 참 이게 사회 악이죠.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을 선호한다. 이거 뭡니까? 사례죠. 지금 단둘이 있는 상황, 후술하겠지만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려는 기미가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한다든지, 난 너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다라는 말을 흘리면서 한편으론 사소한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다 널 위해 하는 소리다라며 일일이 충고하려 들면서 상대방을 길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세뇌하기 쉬워진다. 요거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쉽게 말해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상대방도 역시 이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서 단둘이 있는 상황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랑 친해져려는 기미가 보이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한다라는 얘기죠. 참 불쌍한 일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좀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고 해서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회 악인 거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려는 기미가 보일 때는 악담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친구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게 먼저 친근하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은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친구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상황을 꺼려 새로운 사람을 은연중에 나쁘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 다반사입니다. 둘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 제3자를 배척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셋이서 같이 친해져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싫은 거죠.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나의 정신적인 종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제3자가 끼어들면 나의 영향력이 덜해지면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나의 종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3자 끼어들려는 이 제3자까지 내가 나의 정신적인 종으로 만들기에는 나의 역량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여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곤 하는데요. 아래는 그 예시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제 눈빛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그 몸 파는 여자 있었죠? 그 같은 그 여자만 생각하면 좀 같은 직장에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이제 그런 여자가 한 명 왔었어요. 그 문란한 여자가. 그 사람들, 그 여자가 이제 툭하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 사람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이러더라고요. 무당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어쨌든 제 눈빛이 이상하다라든가 너랑 쟤는 왠지 안 맞을 것 같아. 왠지? 왜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너랑 쟤는 왠지 안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흘려서 불안감을 주는 것이죠. 물론 남달리 직감이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뚜렷이 문제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채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겉으로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해,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없죠. 직감이 뛰어난 사람은 보통 사회생활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라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경우까지 생각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간질 요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간질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사례 보고 있었죠. 직장 내 친구 사례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쪽에서 자기 후임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저 사람은 너랑 안 맞을 것 같은 타입인데 나 없으면 너는 혼자서 밥 먹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가능성이 높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 자, 혼자서 밥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안 좋게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후임자와 잘 지내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네. 후임자가 부정 취업을 했거나 직장 내 반대파 파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굳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여기 직장 내 반대파 파벌이라는 게 나왔죠. 직장 내에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장 내에선 파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직장 생활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벌에 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그것을 직시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스킬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가스라이팅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식의 말은 흔히 나오긴 하지만 그 말을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가요? 평소 자주 밥을 같이 먹던 A와 B가 있었는데 B가 사정상 빠지게 되어 A가 혼자 밥을 먹게 되었다. 근데 마침 같은 식당에 같은 직장의 C가 A를 알아보고 합석을 하자고 했다. 이후 A와 C는 친해졌는데 그때부터 B가 위와 같은 식으로 C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태도라는 건 이런 거죠. 공교롭게도 A와 C가 합석했던 그때부터 B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런 때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서운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비유하면서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동성친구라면 무심히 넘어가지만 연인 사이라면 삐질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전 남친이 이래서 헤어졌다고 하는 거, 이런 말을 하면 사귈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당장 헤어질 것 같은데요. 전 남친, 전 여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결혼을 했지만 사귀는 사이에서 전 남친, 전 여친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부터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진 관계라고 저는 보여요. 상대방이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자신이 경험해 보지도 않은 직종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며 그 직종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 자,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인한 열등감을 자기보다 더 물정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참 중요한 웃긴 말이죠.
가스라이팅 가해자 자체가 자기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자기보다 더 물정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소하려고, 배출하려고, 배설하려는 그런 거죠. 같은 곳에서 장기간 알바를 하는 A와 B가 있다. B는 A의 알바 선배이며 연장자다. B가 그렇죠. A는 알바 생활을 끝내고 정식 취직을 원하는 취준생으로 뭐뭐 직종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실제 B는 그 직종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함에도 너는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 직종은 안 맞아. 그런 직종은 소규모인 경우가 일반적이라 들어가면 무조건 외근 나가야 된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충고를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제 충고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질을 해대는 거죠. 이런 것이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고 있을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사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직종 종사자가 하는 말일지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경험도 하지 않고 외근직 담당자들만 관찰하는 한정된 경험만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내근직 종사자들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없으니 당연히 외부인들은 외근직 종사자들만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로 사회성을 운운하면서 안 맞는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B는 단지 애정 결핍으로 인해 A와 헤어지는 게 싫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가스라이팅을 연애나 직장 내에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 가스라이터들이 어떤 레파토리를 피해자로 만드는지 다음 문서에 나온다. 문서가 있다는 거고요. 어떤 레파토리?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거 뭐 다시 넘어가고요. 길치를 상대로도 가스라이팅을 하고요. 길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인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있으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유지한 고지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장을 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이제 상대방을 더 자기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뭐 다른 사례들이 이렇게 있고요. 가정과 가족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이고, 단순 간섭, 잔소리, 충고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비판을 좀 보면 상당히 기네요.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젠더 폭력, 굳이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국한돼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글이 많네요. 요것은 제가 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원투로 좀 나누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 나무위키, 여기 길치, 다른 사례들, 그러니까 가정가족,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정가족, 4-1 가정가족 전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좀 첨언을 하자면,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을 좀 세력화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좁아요. 아시다시피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너서 다 듣게 되는, 특히 이제 어느 직종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 바닥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좀 세력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는데, 그게 좀 뒤틀린 욕구인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소위 말해서 그 바닥에서 좀 명망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러면 세력화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세력화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욕하고 헐뜯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그래서 조금만 자기보다 못한 걸 발견한다거나 아니면은 못한 쪽으로 몰아가서 이렇게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니잖아요. 구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사고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 방법, 필요한 대응 방법들을 무조건 착한 아이, 착한 사람처럼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내면적으로 좀 거칠게, 이 속으로 거칠게 머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거칠게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지나온 저의 그 어떤 사회생활을 보면 왜 이렇게 피곤했는가, 왜 이렇게 고단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저도 많이 당해왔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에 여러 개 노출이 돼 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어느 쪽에 편승을 하지 않더라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찰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고가 좀 필요하죠. 이거는 좀 아니고, 정치인들 이런 건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가스라이팅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4시가 되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